안녕하세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종보건센터의 주은진입니다. 새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네요. 멸종위기 조류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끝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 노력입니다. IUCN이라는 국제자연보전연맹 들어보셨죠? 포괄적인 식물과 동물 종의 보전 상태 목록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레드리스트입니다. 1963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 레드리스트는 9가지 단계로 식물종과 동물종 보전 상태를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전 상태를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 개체군이 감소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감소하고 있느냐. 두 번째, 지리적 서식 분포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혹은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느냐. 세 번째, 소 개체군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개체군이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느냐. 네 번째, 매우 제한된 분포를 보이고 있느냐 아니냐. 다섯 번째, 절멸 위험의 정량적 분석. 이렇게 해서 5가지 기준으로 9단계로 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9단계는 미평가, 정보 부족, 관심 대상, 준위협, 취약, 위기, 위급, 야생 절멸, 최종적인 절멸까지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각 단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평가는 아직 평가 작업을 하지 않은 종이다 라는 것이고요. 정보 부족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위협에 관한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다. 관심 대상은 위험이 낮고 위험 범주에 도달하지 않은 종이다. 준 위협은 가까운 장래에 야생에서 멸종 우려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위에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취약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절멸 위기는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높다. 절멸 위급은 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그 위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이상 손쓰기 힘든 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야생 절멸, 즉 얘기는 본래의 서식지가 아닌 보호시설에서만 지금 생존하고 있는 종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보호시설은 보호센터나 동물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절멸은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한 개체도 남아있지 않은 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 절멸이라는 단어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절멸을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취약, 절멸 위기, 절멸 위급 정도가 될 거예요. 이 3가지 단계를 모아서 멸종 우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단계에 해당되는 종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레드리스트라는 종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 종들 중에서 취약과 절멸 위기, 절멸 위급에 해당되는 종들에 대한 복원과 보존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런 생물종 목록이 있을 겁니다. 자, 국가보호종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국가보호종이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 보호하는 생물을 국가보호종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267종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 80종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천연기념물 461종을 보호하고 있고요. 산림청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희귀식물, 특산식물 931종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보시는 것 같이 4가지 종류의 국가보호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로고를 하나씩 예쁘게 넣어놨는데 이 로고는 부청에 해당되는 보호종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정되어 있는 각 종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털은 지금 한참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멸종위기 종보건 센터니까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을 위협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할 위기에 놓여있는 야생생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한 게 2017년도인데요. 2017년도에 267종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됐고 그 중에 조류가 63종인데요. 1급은 14종, 2급은 49종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역사를 좀 볼게요. 처음으로 멸종위기 종을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자 했던 노력은 1989년도에 특정 야생동식물을 지정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파충류, 양서류, 곤충, 그리고 육상식물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92종을 지정을 해서 보호를 했고요. 1993년도에 179종으로 좀 늘렸습니다. 96년도에는 어류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203종을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게 돼요. 9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정 야생 동식물 지정은 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지정을 했는데 이때 법이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명칭도 좀 바뀌고 그리고 빠져 있었던 조류와 포유류까지 포함해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 야생동식물로 명칭이 또 바뀌게 됩니다. 4년이 흐른 2002년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앞서 말씀드렸던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나눠져서 지정 관리되어 오던 법정보호종, 그러니까 멸종위기종을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을 하면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때 이름이 바뀌어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 2급으로 지정을 하게 돼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221종으로 늘어서 지정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났죠. 2012년도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 2급으로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이때 고등균류가 포함이 되고요. 고등균류가 뭐냐면 버섯이거든요. 그게 포함이 된 246종을 지정해서 보호를 하게 되고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4종이 해제되고 25종이 신규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67종이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법률상 5년에 한 번씩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또 개정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2022년에 새로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질 거고 어떤 종이 어떤 이유 때문에 추가가 될 텐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최초로 멸종위기 종이 지정된 1989년서부터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지정된 2017년도까지 멸종위기 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종이나 더 늘어나게 될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 공청회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공청회에 좀 잠깐 다녀왔었는데 막 발언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황새 복원 사업에 그때 당시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 공청회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새는 이 새였습니다. 저는 이제 조류 쪽 공청회를 다녀왔었는데 크낙새라는 친구예요. 네, 크낙새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존재하는 딱따구리 종류 중에서는 가장 큰 딱따구리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고요. 천연기념물 제197호에 해당되는 딱따구리 종류인데요. 이 크낙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제외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공청회에서 한참 시끄럽게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슈가 됐었냐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기준을 생각을 하면 1급과 2급은 결국은 야생의 개체수가 적어야지 지정이 됩니다. 완전히 절멸이 돼서
야생에 더 이상 보호할 개체가 남아있지 않으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도 제외가 되게 돼요. 아이러닉하죠. 멸종위기로부터 벗어나서 개체수가 많아져도 제외가 되지만 반대로 완전히 절멸을 해버려서 더 이상 그 개체를 볼 수가 없다. 그 종을 볼 수가 없다. 라고 되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개체가 없으니 얘네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학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93년 광릉수목원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이후에 거의 27년 동안 지금까지도 관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는 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학새가 자취를 감췄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작년 5월에는 수도권 인근 야산에서 큰 학새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된 걸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다음 스토리를 몰라서. 그러면 큰 학새가 정말로 2017년 개정 목록에선 제외가 됐느냐? 제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공청회 때 계속 큰 학새 보호에 대한 노력을 그럼 그만둘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큰 학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1급으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큰 학새가 버젓이 있죠. 근데 그 공청회 과정에서 큰 학새를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토론 끝에 그게 제외가 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보면은 큰 학새가 제외가 된 것처럼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속 보도를 안 하신 거죠. 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학새는 현재까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해당이 되고요. 2020년도의 목록에서도 이 친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멸종위기 종에 대한 거를 좀 알아봤어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 목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야생생물, 특히 이제 조류에 관해서 몇 가지 예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실천의 내용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펭귄 스웨터라는 것입니다. 호주 최남단에 있는 필립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필립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펭귄이 삽니다. 쇠푸른 펭귄이라고 키는 33cm, 몸무게는 1kg 정도 나가는 아주 작은 펭귄입니다. 근데 이 펭귄들이 이제 해안가 모래사장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면서 살고 필립섬 앞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인데요. 필립섬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로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기름 유출 위험에 조금은 노출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1년도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바닷가에 나가 있었던 펭귄들이 기름을 뒤집어 쓰게 돼요. 근데 이제 몸에 기름이 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펭귄의 깃털은 원래 방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요. 물이 피부 있는 데까지 침투를 하게 되고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뭘까 있냐면 새들 되게 깔끔하게 본인 깃털 계속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펭귄도 몸에 이제 기름이 묻으니까 부리로 몸을 계속 정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성분을 먹게 되고 그런 유독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구조한 펭귄을 구조해서 센터로 데리고 와서 얘네들을 기름때를 다 벗겨낼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 게 펭귄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구조한 펭귄들이 그 우리 강아지들 네카라 하는 것처럼 이제 몸을 이렇게 정돈하지 못하도록 옷을 좀 입혀놓는 거죠. 그런데 이건 100% 울로 되어 있는 스웨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온 보존도 좀 되면서 유독 성분도 먹지 않게 막아주는
깃털에 묻어있는 기름때를 조금 더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펭귄들이 입을 울 스웨터를 짜서 이 필립 아일랜드로 보내줍니다. 따뜻한 스웨터를 입은 펭귄 438마리가 있었대요. 그 중에서 95%가 건강하게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웨터를 보내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후에 혹시라도 기름 유출 사고가 다시 일어났을 때도 구조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펭귄 스웨터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건데요. 이거는 좀 집에서 실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리창 충돌 방지 활동인데요. 혹시 유리문에 부딪혀서 넘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정리된 노트 보면서 걸어가다가 정말 맑고 투명했던 저희 도서관 유리창에 유리문에 부딪혀서 정말 만화처럼 뒤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꽈당하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걸어가다 넘어진 거기 때문에 정말 혹이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아래쪽 첫 번째 그림 보면 유리주의라고 써있는 곳인데요. 이게 건물을 지으면서 유리창이라던가 유리문을 달 때 이제 마지막 처리가 안 됐고 맑고 깨끗한 유리만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느라고 사람 눈높이 정도의 이렇게 유리주의 팻말을 걸어놓게 되잖아요. 이런 유리는 투명하고 반사성이 있어서 사실 사람한테도 가끔 위험한데요. 새들한테는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조류는 투명한 유리가 있으면 그 유리 자체를 인지를 못하거나 안과 밖에 조도차가 생기면 밝기의 차이가 생기면 정말 거울처럼 바깥쪽이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실제 환경이랑 반사된 환경이랑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실제 환경인 줄 알고 그쪽 이렇게 날아가다가 부딪혀서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올빼미라던가 부엉이 종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류 같은 경우는 눈이 옆에 달려있죠. 부리를 중심으로 해서 눈이 옆쪽을 향하지 앞쪽을 향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면 시야가 되게 약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사람 같은 경우에 눈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눈이 보는 시야가 이 진한 초록색인데 이 진한 초록색 부분에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눈 두 개로 보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가 확인이 바로바로 되는 거죠. 그런데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앞쪽 시야가 매우 좁아요. 그래서 이 거리감, 앞쪽 면의 거리감을 재는데 사람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쪽에 놓여있는 유리의 거리감을 알기가 힘들고요. 조류는 날다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나는 속도가 시속 36에서 72km 정도 된다고 해요. 부딪히게 되면은 그 충격이 너무 크고요. 조류는 비행을 하기 위해서 뼈가 매우 가볍거든요. 뼈 안에 기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뼈가 거의 비어 있는 것 같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 충격으로 부딪히게 되면 두개골절도 쉽게 오고 날개골절도 쉽게 와서 신체 손상을 너무 크게 입게 된다고 해요. 이런 피해는 그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는 텃새보다는 철새들과 터널 통과조라고 해가지고 뭐 좁은 숲 사이를 날아다닌다던가 하는 새들의 피해가 텃새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유리창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세 번째 사진 보면은 고속도로에 있는 방음벽인데 저게 맹금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맹금류 스티커를 저렇게 하나 딱 붙이는 게 그닥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맹금류가 저기에 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새들이 이 근방에 오지 않아서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이건 너무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로 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 투명한 거와 바깥쪽이 반사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소재를 사용을 하거나 일정한 패턴을 유리창에 줌으로써
새가 이곳은 내가 통과할 수 없는 구조물이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새가 지나가려고 할 때 가로는 10cm, 세로는 5cm 미만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주면 저 사이로는 내가 지나갈 수 없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해서 그쪽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예시를 좀 줘봤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요새 시즌에 잘 맞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데코 같은 것들을 약간 빼곡하게 유리창에 걸어놓게 되면 저 인형과 인형 사이로 난 날아갈 수 없구나라고 느끼고 그쪽으로 통과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리창에 아크릴 물감을 일정 패턴으로 그리는데 가로 간격은 10cm 이내, 세로 간격은 5cm 이내가 되도록 패턴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새가 날아다니는 버드세이버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맹금류 한 마리 딱 붙여놓는 게 아니라 매우 빼곡하게 붙여놓음으로써 저 사이로는 날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도록 하는 게고요. 마지막은 그물을 치는 거예요. 저희 방충망 같은 거 해놓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블라인드 같은 것도 설치해놓은 게 좋은데 나무 블라인드처럼 블라인드 사이가 이렇게 넓은 것, 5cm 이상이 되는 것은 효과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돼 있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커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물 같은 거 칠 때도 5/10의 규칙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5/10의 규칙을 지킬 때도 문제가 뭐가 되냐면 너무 촘촘한 그물을 쳐서 새가 날아와서 걸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두께감이 있고 5/10에 그래도 맞는 그런 그물을 찾아서 창문 앞에 쳐주시면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확률을 매우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크릴 물감을 칠하는 거예요. 벽화 정도에 사용되는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내우성이라고 해서 이제 기후에 좀 강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리창에 붙어있는 접착성 자체가 뛰어나서 되게 생각보다 오래 가고요. 그리고 알록달록해서 좀 귀여운 것도 있고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각 영역보다 자외선 영역을 새가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자외선을 반사하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새들이 인지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끝에 있는 건 저희 센터에서 멸종위기 종보건센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무늬 패턴의 스티커를 유리창에 붙여서 새들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는데요. 답답하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센터는 아니고 군청에 있는 유리창에다 저거를 시공하는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가 유리창에 저런 걸 붙여놓으니 답답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더 예쁜 것 같아요. 맑고 깨끗한 유리보다는 뭔가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한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사각형 도트무늬 뒤로 쌍무지개가 떠 있는 것도 되게 잘 보이잖아요. 쌍무지개를 보는데 저 도트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에 충돌에 죽는 새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네이처링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 네이처링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션 중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봤는데 본 것 같은데 얘가 정말 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 같은 질문들은 올려주시면 돼요. 친절하게 답을 달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라고 하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에도 참여를 하셔서 우리 동네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물 아래 충돌해서 닫혀있는 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충돌한 새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지 않았다라고 한다 하면 지역 야생생물 구조센터에다 연락을 하시면 구하러 오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되게 작은 새들은 한번 부딪히면은 이제 생을 달리하는데 그 구조센터에서 이런 충돌로 인해서
그 구조되는 애들은 37% 정도가 맹금류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솔부엉이, 뭐 말똥가리, 사냥을 하는 큰 새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큰 새들 같은 경우는 부딪혀도 바로 즉사하진 않는데, 작은 새들 같은 경우는 부딪히면 거의 바로 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같이 좀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루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너무 다들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은 좀 편안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